안녕하세요. 저 KCGI 자산운용의 김형석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스몰캡 펀드하고 KCGI 코리아 스몰캡 펀드하고 이 KCGI 넥스트밸류 EMP 펀드하고 이렇게 두 펀드에 대한 운용 현황 보고를 지금 이 펀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은 어떤 상황이며 어떤 전략을 토대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를 토대로 좀 소상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는 이 KCGI 코리아 스몰캡 펀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 넥스트밸류 EMP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두 펀드 다 제가 책임운용력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 펀드들입니다. 스몰캡 펀드, 제가 이제 KCGI 코리아 스몰캡 펀드는 이제 줄여서 스몰캡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KCGI 넥스트밸류 EMP 펀드는 넥스트밸류 펀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몰캡 펀드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이고, 넥스트밸류 EMP 펀드는 과거에 그 뉴딜 밸런스 펀드라는 그 이름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펀드를 2023년에 운영을 맡게 되면서 펀드명 변경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향후 성장 산업에 이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EMP 펀드가 이 ETF를 가지고서 이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그런 종류의 펀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몰캡 펀드, 이 넥스트 밸류 펀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 스몰캡 펀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스몰캡 펀드는 이렇게 제가 그 한 줄로 요약을 해놓았는데요. 성장 산업의 밸류체인 상에서 최적점, 이걸 이제 영어로 스윗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최적점에 위치한 중소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 펀드의 구성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업종별로는 IT 업종이 가장 큰 비중, 한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재해는 조선이나 방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산업이죠. 조선, 방산 같은 업종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에는 어떤 업종들이 주로 포함이 되냐 하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소비를 하는 뭐 음식료 같은 그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 업종 분류를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이 업종 분류 기준을, 그러니까 이 산업은 이렇게 이제 업종 분류를 나누자, 이렇게 그 스탠다드 표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화장품이 이 필수 소비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 저희 이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 업종도 사실 이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뭐 정유, 화학 혹은 이제 철강 산업 요런 업종을 이제 소재 산업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정유, 화학 산업 그리고 철강 산업 요즘 굉장히 좀 업황이 안 좋습니다. 저희 펀드에서 이제 이 소재 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은 이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 거기에 쓰이는 뭐 구리라던가 혹은 뭐 LNG 그 본행제 이런 특수한 소재들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을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이런 신약 개발 그런 기업들보다도 피부 미용 관련된 그런 의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에서는 이제 이런 미디어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금융 업종도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별 비중으로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이 50% 이상, 53%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펀드가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스닥 비중이 다른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게 한 가지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KCGI 자산운용의 이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KCGI 코리아 펀드가 있죠. KCGI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비중이 2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코리아 펀드랑 스몰캡 펀드는 투자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스몰캡 펀드가 좀 더 중소형주가 많고 코스닥 기업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탑10 종목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 보았는데요.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력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의 생산을 이제 맡는 이 생산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리노공업, 파크시스템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고, APR 최근에 그 미국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이고요. 더존비조는 이제 이 ERP 소프트웨어 만들고 또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이고, 동성하인텍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에서 쓰이는 이 LNG 본행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펀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가 이제 과거의 운용 수익률은 어떠했는가를 보시면은요.
KCGI 코리아 스몰캡 펀드 굉장히 오래된 펀드입니다. 2015년에 이 펀드가 처음 설정이 되었었고요. 이제 10년째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굉장히 장수 펀드이죠. 근데 이제 과거 수익률을 보시면은 그렇게 운용이 썩 잘 되지는 않았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선이, 차트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이 펀드의 수익률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짙은 회색으로 있는 선이 벤치마크, 즉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코스닥 지수를 말하는데, 보시면은 뭐 시기별로는 이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안 좋은 구간도 있었고요. 수익률이 좋을 때도 사실상 코스닥 지수랑 별 다를 게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023년 11월 이후에 이 수익률 격차가 두드러지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3년 8월에 저희가 이 과거의 메리츠 자산운용이 KCGI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KCGI 자산운용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8년 8월에 그게 있었고요. 그 뒤로 한 3개월 정도 동안 저희가 이 운용 전략, 운용 시스템, 운용 프로세스 고도화 작업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잘하던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이 운용 전략 고도화 작업을 23년도 11월에 마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 펀드 수익률이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코스닥 지수를 대비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년 11월 9일자로 저희가 이제 펀드 운용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개월 정도 되는데요. 20개월 동안 저희 스몰캡 펀드는 누적으로 38% 상승하여서 벤치마크를 14%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시면은 수익 기여를 했던 종목들이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이제 가지고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균 비중을 보시면 적게는 3%이고 많게는 6%까지 달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가 뭐 4%, 5% 이런 식으로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펀드가 굉장히 적은 수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적게는 한 5, 60개, 많게는 100여 개 넘게까지도 이렇게 종목 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2% 정도 비중의 투자를 하게 되고, 2%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2배가 되어도 펀드 수익률은 2%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펀드의 평균적인 종목 편입 비중이 4%다라고 한다면 4%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2배가 됐을 때는 펀드 수익률은 이제 4%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압축 효과가 압축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종목 선정이 잘 되었을 때 이 수익률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좋게 이렇게 구현이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하는데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저희가 도모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색깔을 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수익 기여 후에 이제 매도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 실현을 이제 확정을 해 놓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 자산운용일 때, 일단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메리츠 자산운용으로 합류를 해서 지금 주식운용팀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메리츠 자산운용일 때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평가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종목 선정은 잘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매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평균 회전율이 20%가 안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오를 때는 수익률 좋게 나서 좋은데, 이제 빠질 때는 그 갖고 있는 종목들 그대로 안고서 속절없이 같이 수익률도 나빠지는 그런 단점을,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KCGI 자산운용이 되면서 이런 매도에 대한 원칙을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수익률 기여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펀드가, 스몰캡 펀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은 과거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스몰캡 펀드가 운용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국의 중소형주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고, 시장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기업 측면에서의 특징은 이제 이 중소형주 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집중된 사업 내용,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이 잘 될 때는 주가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나쁠 때는 또 반대로 안 좋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사이즈 때문에 이 소수의 고위 경영진들, 대표이사라던가
뭐 임원들, 그리고 뭐 이사회, 이사들 이런 분들의 이 소수의 경영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시장 측면에서는 최근 이게 비단 중소형주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최근 2, 3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는 종목들만 거래가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두드러졌어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또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라고 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중소형주, 스몰캡 펀드를 운용할 때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종목들을 펀드에 담고 있으면 상당히 이 시장 변동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또 시장 측면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증권사 커버리지의 부족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거는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큰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씁니다. 뭐 최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오고, 뭐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가 발간이 되곤 하는데요. 일단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기업들이 커버하는 기업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전체 중소형주 기업들 중에서 60%가 넘는 기업들이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없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 중소형주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기업 탐방이고요. 시장에 아무래도 증권사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정보를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미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 보고서나 이런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성적인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 한국의 중소형주 시장은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가 이 한국 주식시장에 특히 중소형주에서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기보다는 평균회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점 도표들이 우하향하는 그 범위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장기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 그 후에는 다시 평균 회귀로 이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장기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이런 시장 대응과,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가 되는 종목들만 거래가 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유동성, 거래 대금이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중소형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탐방입니다. 제가 이제 11년째 이 메리츠 자산운용부터 KCJ 자산운용까지 이 업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 시절부터 기업 탐방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누적으로 횟수를 좀 세어 보니까 한 3,000번 정도 기업 탐방을 다녔었더라고요. 지금도 이 기업 탐방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기업 탐방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시장 성장을 상회하는 그런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현금 창출 능력,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경영진에 대해서 이런 견제가 가능한 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또 찾아내고 저희가 펀드에 담을 때에는 이제 이 코어 전략과 위성 전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담는데요. 코어 전략에 해당하는 성장 중소형주,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토대로 밸류에이션은 높은 비싼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코어 전략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요. 이제 위성 전략으로는 이 성장성이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가치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운용 전략은 매매 원칙을 수립해서 이 수익 실현 시점을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업의 이 바텀업 분석의 이 세 가지 척도인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 세 가지 척도를 가지고 이 종목별로 8개 국면에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이 8개 국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국면별로 저희가 편입했던 이 종목이 변화를 할 때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그리고 종목 교체라던가 혹은 신규 종목의 편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향후의 운용 전망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중소형주 시장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 대형주 시장하고 같은 방향성을 띠고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2024년이었습니다. 2024년에 작년이죠. 이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뭐 미국이 20% 오를 때 한국 코스피는 10%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했던 게 코스닥이었었습니다. 코스피가 10% 하락할 때 코스닥 20%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펀드는 이 스몰캡 펀드는 이 코스닥 비중이 거의 50% 정도에서 전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저희 스몰캡 펀드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습니다. 특히 24년도 하반기에요. 24년도 상반기에 좋았던 수익률을 하반기에 이제 다 토해낸 그런 격이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시장 변화를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런 상대적인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시장 국면이고요. 이 매크로 환경, 거시적인 환경 부분들이요. 저희는 이거를 이 통화량의 증가율 그리고 수출 증가율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을 감안을 했을 때 25년도 하반기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KCGI 코리아 스몰캡 펀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넥스트 밸류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KCGI 넥스트 밸류 EMP 펀드는 과거의 KCGI 뉴딜 밸런스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시절까지 돌아가면 메리츠 뉴딜 밸런스 펀드가 됩니다. 뉴딜이라는 단어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펀드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운용을 맡았던 펀드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이런 운용 체계를 재정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운용을 맡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펀드의 운용 전략을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 이 펀드명도 이제 뉴딜 밸런스에서 넥스트 밸류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한 줄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1위 기업, 지금은 삼성전자이죠. 그리고 그 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도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EMP 펀드라고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EMP 펀드는 ETF를 가지고서 펀드가 구성이 되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형 ETF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이 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ETF도 한 7% 정도 비중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ETF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 업종별로 나눈다면은 IT 40%로 스몰캡 펀드랑 좀 비슷했죠. 그리고 산업재 20%. 이게 아무래도 같은 운용력이 운용을 하면은 이런 펀드 성격은 조금씩 이제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성 종목을 보시면 이제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ETF 위주로 담고 있는 펀드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삼성전자 제외하고서는 그 밑으로 코덱스 반도체,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 화장품 등등등 전부 다 이제 ETF 종목들이고요. 그 아래에 2개 정도만 이제 개별 주식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넥스트 밸류 EMP 펀드를 통해서 개별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성장 산업에 대한 그런 저희 KCGI 자산운용의 이런 분석 결과와 이런 운용 노하우를 토대로 초과 성과를 창출을 하자,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운용 성과를 좀 보시면은요, 2021년도에 이 펀드도 이제 21년도에 설정이 되고 나서 상당 기간 좀 안 좋은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23도 10월에 이제 제가 담당 운용력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 뉴딜 정책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이미 모멘텀을 받을 수가 없는 굉장히 좀 구시대의 그런 전략이 되었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전략을 대대적으로 좀 손을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후로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제 10월 20날이 이제 운용력 변경일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누적으로 52% 상승해서 코스피 지수를 26%포인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처음 설정했던 그 기준 가격을 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하면서 최초 설정 기준가 이상으로 상회를 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넥스트 밸류 펀드의 운용 전략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ETF 종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서서 제가 이 KCGI 자산운용, 저희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 시절부터 기업 탐방 많이 다녔고 그 부분이 저희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업종에 투자하는 ETF는 그런 강점이 부각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셔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강점은 똑같이 살리면서 저희가 탑다운이라고 하죠. 하향식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매크로 환경, 그 다음에 산업별 주요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라던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런 그 지표들을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어떤 산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그 이제 분기별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하향식 분석,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거시 환경 측면부터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산업에 대한 그 선정 결과를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업종별로 저희가 이렇게 그 매크로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서 포착할 수 없는 이런 정성적인 그런 분석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기업 탐방하고 바텀업, 이걸 이제 상향식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결합을 시키면서 이 성장 산업에 대한 정의를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펀드에 이 시기적절하게 이 성장 산업에 대한 포지셔닝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넥스트밸류 EMP 펀드의 운영 전략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펀드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뭐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코스닥을 이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더 코스피의 수익률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넥스트밸류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 위주로 이제 펀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에서 담기 쉬운 이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우위일 때는 이 넥스트밸류 EMP 펀드의 성과도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 스몰캡 펀드와 넥스트밸류 이 EMP 펀드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용 수익률 어떻고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특히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이거 더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또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코스피 아직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기업들이 다 오른다기보다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산업, 그런 기업들의 주도로 이제 이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올해 2월에 한국은행이 25년도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직전에 1.9%에서 1.5%로 하향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2달 전인데 KDI에서는 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로 이제 2월에 한국은행이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내수 소비가 계속해서 부진을 하고요. 또 이제 건설 투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감소를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불황형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경제 성장률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그 수출 품목을 금액별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반도체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고 세 번째가 이제 정유화학 제품입니다. 기름, 휘발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유화학 업종이 특히나 최근에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에요.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수출 측면에서 특히 한국은 경제 성장률의 한 80% 정도가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산업별로,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3,000포인트 정도에서 한국의 이 코스피 지수의 이 PER, 주가 수익 배수를 보면은요, 한 11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의 PE, 이 지수가 과거에 한 10년 정도 평균을 놓고서 보면은 한 8배에서 14배 정도 이 범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11배 정도면은 사실 중위값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아직은 그렇게 비싼 구간에 속하지는 않는다. 물론 작년 말이나 올해 초처럼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 아직 비싸다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이익인데요. 코스피의 직전 그 고점이 2021년에 한 3,300포인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산업별로 보면은 반도체만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반도체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비해서
HBM이 워낙에 고가에 잘 팔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많이 줄어 있죠. 반도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21년도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지금은 조선, 방산, 특히 뭐 건설에서도 이젠 좋아지고 있고요. 이익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 반도체 외 업종에서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조선업은 적자 산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적자 산업이 지금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 21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5배, 6배 이렇게 크게 증가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익 측면에서도 21년도에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했었던 그 시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 한 11배 정도로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시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요. 지금은 그래도 홍콩보다는 조금 더 비싸졌어요. 저희가 연초에는 이 홍콩보다도 더 쌌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꼴찌 증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홍콩보다는 조금 비싸졌지만 여전히 뭐 미국, 인도, 일본, 대만, 심지어 중국보다도 지금 중국 본토 증시인데 그보다도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저평가 받고 있는 시장 상황이 최근에 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이런 주식시장의 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들에 힘입어서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인데요. 한 1년 정도 누적으로 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한 37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2년도에 이 코스피가 최근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가 한 2200포인트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적되었던 그 순매도 규모 정도랑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금 순매수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수급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도 하지 않았다.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아직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아직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하반기에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유망하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반도체 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사실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도에 이 미국 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죠. 결국에는 그 설비 투자 계획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HBM 쪽 수요도 상당히 견고하다를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통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어요. 시장에서는 한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4조 원대 영업이익이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 잠정 실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자기네 잠정 실적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게 이번에는 재고평가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공시를 오늘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 규모,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렇게 자사주 매입 공시를 같이 하면서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은 실망스럽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실적이 굉장히 바닥임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은 이 제조사들이 대대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이런 수급이 개선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선, 방산 계속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워낙에 이런 실적이나 이익 모멘텀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베이스의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과 이익의 가시성이 높다라는 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 좀 이연되었던 미국발 이 LNG선, LNG 운반선 관련된 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되는 발주 규모가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을 이미 상회하는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방산도 이제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이런 동유럽 국가들 위주로 수주 공시들이 이렇게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주가도 상당히 이렇게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유럽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중동 지역 또 동남아 지역
이렇게 한국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를 하고 있는 지역들,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이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재 기업들인데 소비재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모든 소비재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출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라면 같은 회사 그런 업종이 있겠고요. 화장품에서도 이런 저가 인디 브랜드 그런 업종,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소비재 기업들, 소비재 제품들의 특징이 이제 저가 소비재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25%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급가율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도매로 해서 넘기는 그런 가격, 그 가격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가격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 16불짜리 틴트가 한 17, 18불 뭐 한 그 정도의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세의 영향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 K컬처의 선봉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특히 올해는 중국의 이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이 아티스트들 공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공연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국내 엔터 기업들이 요 MD 상품, 뭐 응원봉, 대표적으로 응원봉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상품에 대한 상품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MD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연을 많이 할 때 비례적으로 매출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익의 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의료 산업인데요.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로 이런 조 단위의 기술 수출 사례들이 속속들이 좀 보고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 굉장히 좀 어려운 산업입니다. 이런 신약 기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런 기술 수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가면서 주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미용 의료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관광으로 찾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국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좋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스몰캡 펀드, 그 다음에 넥스트밸류 EMP 펀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산업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 이제 좋게 전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맹목적으로 낙관주의를 가지고서 이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당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한국 이제 이 상호관세를 25%로 확정 짓는다 대신에 8월 1일까지는 유예를 할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죠. 뭐 시장도 이렇게 크게 비관적으로 반응을 하진 않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외적인 이 불확실성이 아직 계속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2,400부터 3,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을 것으로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개별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펀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KCJ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뭐 KCJ 코리아 펀드, 스몰캡 펀드, 넥스트밸류 EMP 펀드까지도 굉장히 좋은 운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이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바라는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저희 스몰캡 펀드와 넥스트밸류 EMP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용 현황은 어떻고 운용 전략은 어떠한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이 댓글이나 댓글창이나 아니면 저희 다이렉트 마케팅 팀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